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 지금 미국 시장은 뜨겁습니다. 네, 프리마켓도 지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부 종목들은 다시 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 지표 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50일선이 좀 깨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50일선을 어떻게 또 올라갈지 또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켠에서 저희가 또 FOMC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시장이 오늘은 뭐 엔비디아에 의해서 시장이 좀 끌어올렸지만 앞으로 12월 초까지는 아마 FOMC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오늘 아침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을 보면서 성장률도 보셨을 거고, 예.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마진율, 뭐 다른 건 다 아시는 마진율도 뭐 거의 한 75%. 예. 그게 뭐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지금 가능한 거니까 나왔긴 한데, 예. 보기 힘든 수치죠. 정말 보기 힘든 수치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I의 명품. 예? AI의 명품이라고. AI 에르메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명품이라는 거는 결국 뭐 지금 사도 예. 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이제 시총도 좀 크다 보니까 뭐 물론 시총이 뭐 그것을 막는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말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증명을 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많은 분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오늘 또 위원님의 전문 분야인 그죠? 채권 시장, 금리, FOMC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약 한 20일 정도 남았죠? 그렇죠. 예,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또는 뭐 차기 연준 의장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FOMC에 대한 뭐 금리 동결됐을 때 여러 시나리오 또는 금리 인하했을 때 여러 시나리오를 시장에서 많이 평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예, 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동결 분위기가 조금 좀 확산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좀 인하 쪽에 계속 베팅을 걸고 있는 베팅을 걸고 예, 있고. 예. 뭐 오늘 새벽에 이제 의사록도 보게 되면 조금 연준 인사들이 좀 매파적인 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10월 의사록이라는 게 예. 어찌 보면은 좀 11월, 12월 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충격 자체를 제대로 사실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11월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산 가격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좀 혼돈스러운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뭐 연준 인사들이 말은 좀 뭐 매파적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이게 계속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뭐 말씀드린 거 아직 뭐 저희가 이제 지표가 오늘 뭐 고용 지표가 9월달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 사실 그것도 별 의미가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주기가 좀 어려워. 완성도가 또 떨어지는 그렇죠. 지표잖아요. 예. 예. 더구나 이제 파월 의장의 가장 큰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예. 데이터에 의존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12월 FOMC 이전까지 명확한 데이터를 받아보기가 사실상 어려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1월, 뭐 10월, 11월 지표 자체가 FOMC 이전에 발표되는 것도 있고 이후에 발표되는 것도 사실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사실은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래도 금리 인하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 데이터 디펜던트한 부분에서 그 예. 데이터가 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오히려 그게 금리 예. 인하로 갈 수 그러니까 있다. 이게 데이터 자체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결을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10월, 11월에 그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동결의 어떤 명분 자체가 오히려 좀 낮고 저는 인하 쪽에 더 명분이 있다 실린다라고 예, 예, 생각을 예.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계속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 자금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병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오늘 뭐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준비해온 차트 중에 보게 되면 뭐 계속 와서 말씀드렸던 오라클 CDS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절대적인 어떤 그 부도 위험으로 보여주는 CDS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예. 공교롭게 다 11월부터 사실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시중의 자금이란 부분 자체가 여전히 경색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예. 뭐 최근도 계속해서 제가 CDS 프로그램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왔지만 예. 아직은 그렇게 안정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결국 뭐 파월 의장이 뭐 물가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본인 재임 기간 중에 과연 이제 경기가 망가졌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 조금 안정지향적인 선택 카드를 좀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예. 조금 저는 금리 인하 쪽에 여전히 좀 신경 좀 얻고 있는 지금 약간은 좀 높은, 그러니까 다소 과거에도 뭐 버티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버텼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많은 뭐 부채를 좀 일으키기도 하고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니까 CDS 프리미엄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라면 뭐 최근에 많은 뭐 신용 경색, 그러니까 사모 신용에서 작은 기업들이라고 뭐 굳이 표현한다면 예. 그런 작은 기업들이 파산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요새는 조금 이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도 기업 자체가 뭐 몇 년 내에 가장 많다라는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걸 봐서는 미국 내도 상당히 좀 이제 기업도 보면 양극화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준 내 지금 인사들이 우리가 좀 매파적인 얘기만 사실은 좀 많이 듣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예. 연준도 사실은 상당히 분열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분열에 있어서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분열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그 양극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물가를 좀 높게 보는 연준 인사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친 트럼프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경우 물가는 안정이고 오히려 경기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 근데 이제 양극화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린 거는 지금 미국 뭐 최근에 지표는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소비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사실은 고소득층과 최하위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뭐 실업률이 뭐 고용지표를 저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상외로 사실은 지금 그렇게 왜 소비 심리가 양극화되냐라고 보면은 예. 최근에 미국의 고용을 보게 되면 주로 대졸 이상의 취업자들은 상당히 취업이 양호한데 예. 고졸 이하 쪽은 취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AI 영향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고금리 대학 이제 고졸 이러한 그 상위 계층만 보고 과연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라는 내부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갈림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분열됐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친 트럼프하고 반 트럼프가 좀 갈리는 양상이 점점 연준에서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지역 연준 총재들은 조금은 좀 반 트럼프적인 성향인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뭐 연준 이사지죠. 뭐 보먼이라든지 월러라든지 뭐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이렇게 좀 친트럼프에서 어느 때보다 사실은 이제 갈라진 연준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동결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이것이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양극화라는 부분 자체가 미국 경기를 계속 해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좀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힘을 더 얹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저도 이제 그 소위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메라우스 기자라고 오늘도 뭐 글을 또 하나 썼는데 아마 12월 FOMC는 아슬아슬한 승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분도 약간 그러니까 늘 그분이 이제 썼던 그런 방향이 지금 시장과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 의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아슬아슬한 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주게 된다면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뭐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뭐 금리 동결을 하면 사실 좀 부담은 좀 스럽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기대하는, 만약 동결을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연준이 그럼 아무 정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뭐 1월까지 기다릴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저는 추가적인 조금은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걸고 있고, 그거는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단기 그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일종의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네, 뭐 이 부분 자체가 결국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그거를 결국 12월 FOMC에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계속해서 뭐 뉴욕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화면에서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미국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국채 평균 만기를 보게 되면 예. 최근에 보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9년 가까운 지금 만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만기가 이제 9년 정도가 이제 듀레이션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조금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연준 미 재무부나 이러한 쪽에서 보면 이제 금리 부담 자체가 상당히 가중화가 된다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금리는 높고 단기 금리는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기 구조 자체가 장기물로 사실은 집중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네요. 예, 이자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단기, 또 재무부도 사실 그거는 원하고 그래서 단기 쪽으로 사실은 이 듀레이션 자체를 조금은 좀 옮기는 예, 그래서 대차 대조표 이제 확대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좀 시장의 어떤 달래는 것, 또 금리 자체를 조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약간의 미니 QE 비슷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라는 것도 일부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긴 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부 약간 미니 양적 완화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둘 다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되면은 엄청난 유동성을 좀 강경한 정책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는데 그거를 사실 좀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 카드 자체가 이번 12월 FOMC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또 선택할 수도 있는 뭐 최악의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에 양적 완화를 양적 완화 비슷한 얘기를 공공하게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안 쓰겠죠. 그러니까 뭔가 단기 채권에 대한 어떤 듀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이러한 좀 대차 대조표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쪽에서의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의 어떤 그 부정적인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당장 이제 단기 쪽에서 이제 자금들이 계속 이제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K자로 극명하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인해서 뭐 시장을 조금은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아까 이제 뭐 자금 경색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래도 아직 뭐 TJ 잔고다, 뭐 레포 시장에 대해서 우려도 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시장 자체가 그래도 유동성은 그래도 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빅테크들 아까 뭐 CDS 프리미엄을 사실은 좀 보여드리긴 했, 뭐 모르는 부분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게 뭐 아주 정말 뭔가 부도가 날 정도의 그런 어떤 위험 신호는 분명히 아닌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데이터가 아직도 좀 이렇게 만족스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DJ 잔고라든지 뭐 이게 저희가 좀 데이터를 조금 받아보는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사실은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들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프레드라든지 또 지방은행의 어떤 그 ETF 가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조금은 그동안 사실 우려됐던 가격들 자체가 제대로 좀 반등을 하지 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좀 하나 이제 좀 다행이면 다행이고 좀 우려면 우려인 부분 자체가 사실 좀 비트코인 쪽을 좀 계속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제가 비트코인하고 이제 비트코인 대표적인 보유기금 스트래티지 주가를 그려놨지만 상당히 좀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큰 상황들이고 비트코인은 정말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유동성 자체가 여전히 조금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약화된 것도 사실은 분명한 거지만 한편에서 보면 유동성 자체가 여전히 조금 뭔가 잘 풀리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로 좀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9만 부를 뭐 장중에 깨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고 조금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그럼 여기가 이제 바닥일 거냐 아니냐일 거냐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에 말씀드린 그 최근에 계속 와서 뭐 몇 주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작은 경색 현상 자체가 아직은 충분히 해소된 시점이 아니다라고 그 시그널은 사실은 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예. 뭐 엔비디아 어떤 실적 호조라는 부분 자체가 AI 어떤 버블 뭐 가능성을 자체를 좀 일축시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요거를 정말 완전하게 해소하는 시그널은 위원님께서는 뭘 보고 계십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당분간 그 계속 논란의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계속해서 뭐 버블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버블을 얘기할 거고 AI 성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 결국 그 성장성을 얘기를 할 텐데 예. 뭐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투자 자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신뢰를 좀 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 지표를 가지고 뭐가 버블이 아니다, 예, 버블이고 버블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러면 버블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사실 또 버블이 터지려고 하면 우리가 뭐 모기지 사태도 봤지만 예. 이게 버블이 터지려고 하면 그 말이 나온 이후 거의 한 2, 3년 후에 사실은 버블이 터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모기지 채권에 대한 불안 얘기가 나온 게 2015년이죠. 2005년, 2006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이후로 한 예, 2, 그 3년 후로 한 지나고 2년 나서? 정도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 모기지 사태가 이제 현실화된 부분이죠. 예. 그 과정 속에서 연준도 모기지 사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몇 번 얘기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뭐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 CDS 프리미엄을 사실은 조금 보여드렸던 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그래도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 버블에 대한 것들이 진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체크할 때 주요 포인트 자체는 저러한 그 어떤 CDS 프리미엄 자체가 조금 다시 안정을 찾느냐라는 예. 부분 자체는 예. 결국 그 AI 업체들에 대한 부도에 대한 부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진정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어떤 과열이라든지 버블에 대한 시장의 인식 자체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는 조금 저 CDS 프리미엄 자체를 계속해서 좀 워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예. 저게 정말 좀 다시 꺾여서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버블론이 좀 진정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CDS 프리미엄이 어떻게 좀 가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위축돼 있는 심리가 네. 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좀 요즘에 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올라왔었던 그런 어떤 가격대 여기에서 지금 유동성이 일부 좀 조여지니까 좀 어찌 보면 현금이 좀 말라 있으니까 가장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 또는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썼던 이러한 자산고부터 먼저 현금 확보를 좀 해 놓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찌 보면 암호화폐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루 암호화폐가 좀 돌아서는 그런 방향이 또 하나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라든지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뭐 AI하고 뭐 여러 가지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뭐 대표적인 어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전부터 그 비트코인 가격하고 뭐 나스닥 지수라 이런 것들이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계속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이제 좀 빠지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은 좀 저도 이제 뭐 진감인가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나스닥 지수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가 추세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기운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 좋은 우리가 투자의 좀 바로미터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 추이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어떤 투자 심리와 같이 좀 맞닥 결부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약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미국과 사우디 간에 뭐 이게 정상회담 투자 포럼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 느낀 거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좀 뭔가 이 투자 원도 좀 다양화시키고 뭔가 AI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성을 사실은 더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본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왜 중동에
갑자기 그죠? 예. 중동과 화해를 하고 뭐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뭐 중동을 방문해서 AI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자금이 많은 데가 결국 중동인 거고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 자체를 뭐 결국 미국이 조금 사용도 하고 또 거기에 또 AI 뭐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판매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번 그 사우디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자체를 예. 조금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AI 사이클의 어떤 최근의 어떤 버블론과 관련돼서 예. 그것을 또 진정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위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체감상. 네. 그냥 CDS 지켜보자. 그죠? 금리나 뭐 나는 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뭐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그냥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지표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하지만 좀 뭐 연준의 의사 결정하고도 사실 결정인데 네. 그럼 12월 달에 지금 베센트 장관이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란 부분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결국 트럼프 인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보게 되면 5명이 사실 거론되고 있는데 5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있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연준 인사로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인사, 고우먼 인사가 있고 전 이제 연준 인사 워시 이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백악관 그 국가경제위원회는 헤세 위원장이 있고 또 하나 브레낙 CIO가 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5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사실 모르는데 최근에 그 폴리마켓이죠. 우리가 베팅 사이트를 보게 되면 지금 헤세 위원장 그 지명 확률이 거의 베팅 수준으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헤세 위원장의 좀 지명 가능성을 사실 좀 높게 보는데요. 근데 이 5분의 좀 성격 자체가 조금은 좀 다르다라는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월러 이사라든지 보먼 이사 같은 경우는 친트럼프이긴 하지만 성향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매파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전에는 사실 금리 어떤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물가를 좀 중요시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를 좀 바뀐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왜 그냥 잘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게 잘 내 마음은 모르지만 뭐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서민 되면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 성향상 보게 되면 사실은 안정을 좀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물가라든지 어떤 경기 쪽에서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물가라든지 이런 쪽에 중립을 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워시 이분 자체는 조금 연준을 좀 작은 연준을 좀 지향하는 그 규율을 주장하는 어떤 성향인 거고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얘기할 좀 원하는 좀 돈도 많이 풀고 좀 경기도 부양할 수 있는 인물로 사실은 얘기되고 있는 게 사실은 헤세하고 이제 그 릭 라이더 블랙록 CI 케빈 헤세 그리고 릭 라이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헤세 이분이 이제 만약 지명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뭔가 돈을 더 연준이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근데 이분이 지금 50%니까. 뭐 그거는 뭐 이제 배팅 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보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소식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린 게 지금 지지율 자체가 집권 이후 제일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38% 떨어졌고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길 거다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중간 선거에서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불만이 뭐냐면 지금 그 생계 비용.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활 물가가 되겠죠. 경제. 뭐 우리가 문재인 경제하라는 뭐 이전에 뭐 용어가 있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관세 정책으로 해서 뭔가 미국을 뭐 강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미국민들 자체는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사실은 좀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헤세 위원장 자체가 친 트럼프 성향이고 좀 경기 부양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분이 이제 오히려 좀 지명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이제 시장이 뭐 이번에 뭐 12월 FOMC 금리를 동결을 만약에 하더라도 뭔가 이제 조금 분위기 자체는 조금 반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달러가 최근에 상당히 조금 강세를 좀 보였는데 뭐 아무래도 좀 약세 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틀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조금은 뭐 헤세 위원장이 뭐 중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시장이 좀 반길 수 있는 카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12월에 저희가 FOMC 회의도 있긴 하지만 연준 의장이 과연 누가 선택이 되느냐. 그게 과연, 또 또 하나의 좀 저희가 봐야 될 이벤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의 완화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물가나 뭐 경기가 체감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좀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친시장적인 어떤 정책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아까 뭐 지지율 좀 보여주셨지만 물론 이제 관세 정책 뭐 리버레이션 데이다 해가지고 그때 때려가지고 뭐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뭐 계속 또 정말 뭐 최근 조정이지만 최근에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또 상관관계가 높냐라고 봤을 때는 또 뭐 그렇게까지 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 예, 사실 뭐 주식시장이 중요한 어떤 지지율의 바로 밑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그러면 안 좋았느냐? 집권 이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왜 재선을 맞아요. 물론 아파서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밀렸냐면 결국 물가였습니다. 생활고. 생활고가 너무 실제 자기들이 느끼는 경제는 주식시장하고는 딴판이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분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떨어지는 물론 주식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근데 그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수익을 갖고 가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 근데 뭐 결국 미국은 결국 뭐 1인 1표니까요. 결국 이제 좀 근로자들은 상당히 좀 힘들다. 뭐 주가의 어떤 상승, 물론 이제 뭐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혜택을 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제 쓸 수 있는 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체가 결국 지지율 쪽의 하락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방금 이제 말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비쳐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뭐 관세 배당금이다. 이게 어찌 보면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직방으로 주사를 놔주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해결책, 백신을 딱 놔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재정지원금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정말 인플레이션도 튀어오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금리 상황도 안 좋았던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코로나 다 겪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이런 재정지원금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약간 이건 좀 뭐 약간 좀 만약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지지율 더 떨어진다면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이 예상보다 큰 경기 부양에 사실은 물론 뭐 하겠다고 뭐 다카이 총리가 얘기를 했지만 뭐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 후유증으로 사실은 일본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돈을 푸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일본도 보면 쌀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들썩이다 보니까 결국 뭐 쌀값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결국 쓰는 부분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미국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만약 뭐 상원은 사실은 그렇게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하원이 만약 뒤집힌다. 민주당이 장악한다라고 하면 자칫하면 내임덕이 아주 빨리 올 수도 있는. 왜냐하면 하원 자체가 결국 예산 쪽의 문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셧다운 사태 뭐 당연히 또 계속해서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레임덕이 사실은 더 빨리 올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뭔가 달랠 수 있는 카드들 그것이 이제 뭐 관세를 통한 현금 지급이든 뭐 금리를 사실은 또 빨리 내려서 여하튼 뭔가 오늘 아까 사우디 포럼 그 투자 유치에서 투자 포럼에서 제롬 파우 의장은 정신 질환자다 뭐 아직 뭐 그런 다 있는 데서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또 연준을 또 압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 금리를 내려야 된 이유가 미국의 어떤 재정 부담을 이제 경감시키기 차원이 일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뭐 대다수 국민도 사실은 금리 내리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뭐 경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재정에 대한 그 뭐 현금 살포라든지 뭐 이러한 카드 자체가 결국은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관세에 대한 판결이 일단 나온 이후에나 그렇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약간 방패막이로 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결국 참 어렵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FMC를 앞두고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위원님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